여러분한테 제가 돈을 벌어들일 방법은 알려드릴 수 없지만 돈에 관련된 세계의 과거에 일어났던 이야기들을 한번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강의하게 된 안희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별로 좋지 않은 소식이 하나 있죠. 일본에서 오염수를 방류한다고. 그래서 오늘 제가 어찌 준비하다 보니까 세계의 여러 사건들 중에서 일본과 관련된 이야기가 좀 나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근대에 있었던 여러 역사적 사건들이 어떻게 돈과 관련되어 있는지를 한번 보려고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오늘 시점도 그렇지만 과거의 일들을 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일들이 발생을 하는데 가끔은 이런 일이 왜 일어났지? 라고 하는 때가 있습니다. 이유가 궁금한 때가 있어요. 이유가 명확치 않은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이거 돈이 아닐까 이렇게 대입을 해보면 상당히 맞더라고요. 여기 그 화면에서 보시면 제가 쓴 책이 한 권 있는데 세계사를 바꾼 돈이라고 하는 책인데요. 제가 이 책을 쓰게 된 계기가 그거였습니다. 어떤 전쟁이 일어났는데 도대체 그 전쟁은 왜 일어났는지 잘 모르겠더라. 그런데 그 이유를 돈이 아닐까? 이 사람은 돈 벌려고 한 게 아닐까? 라고 생각해보면 상당히 맞아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사건들을 제가 쭉 모아보니까 오히려 세계사의 중요한 사건들이 돈하고 연결되어 있더라는 거죠. 종교 문제 같은 것도 그렇습니다. 종교가 어느 날 어느 지역에서 탄생해서 어떤 종교는 사라지기도 하고 어떤 종교는 흥하기도 합니다. 근데 어떤 종교는 왜 그렇게 흥했을까? 라고 따져보면 그 종교의 초기 시절에 그 지도자들이 조직을 잘 만들었어요. 근데 그 조직을 잘 만드는 데는 항상 돈이 듭니다. 그 돈을 어떻게 잘 활용해서 조직을 만들고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하고 그러다 보면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한번 정리해 본 겁니다. 저는 현재 작가고요. 2011년도에 첫 책을 내기 시작해서 한 14권 정도 썼고요. 저는 주로 경영과 관련되는 또 경영과 역사를 접목한 책을 씁니다. 저는 역사학자가 아니고요. 역사를 제대로 배운 적은 없습니다. 그냥 역사 덕후라고 보시면 되는데 역사 덕후만 하면 뭔가 사람들한테 교훈 줄 만한 게 없어서 저는 또 경영학을 공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경영적인 관점에서 역사를 보면 이게 눈이 들어오고요. 물론 또 경영학이 역사에서 온 용어들이 상당히 많고 생각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경영과 역사를 접목하는 책을 쓰게 되고요. 종교 얘기를 잠깐 했습니다만 어쩌다 보니 인간의 본성이 뭘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 자꾸 종교로 갑니다. 종교가 인생의 본성이 그대로 담겨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1년에 한 권씩 책을 쓰고 있고요. 앞으로도 아마 책을 쓰면서 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책을 쓰면서 읽었던 책들의 현장을 가는 일을 즐겨 합니다. 저는 역사학자가 아니어서 특정 분야를 집중해서 공부하지 않거든요. 저는 예를 들어서 프랑스사 전공, 이탈리아사 전공, 로마사 전공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탈리아를 가도 되고 프랑스를 가도 되고 중국에 가도 되고 중앙아시아를 가도 됩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 있는 인간의 역사를 어디든지 가서 제가 흥미로운 주제가 있다면 공부하고 또 현장에 가서 그런 것들을 느껴보는 것, 또 제가 느낀 것들을 책에 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올림픽이 4년마다 열리죠. 자, 그러면 올림픽이 한 종목이 끝나면 메달을 수여합니다. 그렇죠? 네, 우수상한테 최우수한 3명을 불러서 동상, 동메달, 은메달, 금메달을 주죠. 그리고 기자들은 꼭 사진 찍을 때 금메달 수상자한테 이렇게 금메달을 이빨로 잠깐 물으라 라고 합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이게 금메달은 금메달일까요? 네, 여기 표가 있죠. 안타깝게도 금메달은 금도금 은메달입니다.
금은 겨우 1.34%. 150g 중에서 6g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금도금된 은메달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금메달을 안 주고 금도금된 은메달을 줄까요? 왜 그럴까요?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비쌉니다. 네. 얼마 전에 있었던 올림픽에서 금메달의 가치는 금메달을 만약에 금으로 준다면 3,600만 원이랍니다. 24K 금메달을 수여하려면 그러면 도대체 예산이 안 나오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금도금된 은메달을 주는 겁니다. 이건 한 10만 원쯤 합니다. 올림픽위원회는 장사꾼입니다. 오로지 이 수익을 위해서 올림픽을 합니다. 물론 올림픽의 원래 정신은 숭고한 거지만 사실은 엄청난 장사꾼이죠. 월드컵을 운영하는 IOC도 마찬가지, 올림픽 운영하는 IOC도 마찬가지고 월드컵 한 해도 마찬가지고 엄청난 장사꾼입니다. 금메달을 안 주고 은메달을 줍니다. 오늘의 주제는 사실은 은입니다. 그럼 왜 오늘 돈 얘기를 한다면서 왜 은이냐? 옛날부터 사실은 돈은 은이었기 때문입니다. 동양에서는 주로 돈이 뭐였죠? 조선시대에 돈이 뭐였죠? 사극 같은 데 나오잖아요. 주로 이렇게 돈으로 하는 게. 동전이죠. 이렇게 돈꾸러미. 네, 동전. 중국에서는 뭐였을까요? 중국에서도 동전. 아니면 중국에서 역사상 최초의 지폐가 나오죠. 북송 때 지폐가 나와서 북송, 남송, 원나라, 명나라, 청나라까지 지폐가 쓰였고 보조수단으로 동전이 쓰였습니다. 그리고 또 명나라 이후에 은이 많이 쓰였죠. 서양에서는 거의 대부분 은이 쓰였습니다. 그리고 가끔은 무슨 조개껍데기도 쓰기도 하고 금으로 쓰기도 하고 있었습니다만 은이 가장 돈으로 쓰기에 적합했습니다. 그리고 은이 용도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여러 군데 쓰죠. 지금도 여러분이 들고 계신 핸드폰에도 은이 들어가고요. 또 식기, 그렇죠? 우리 사극에 보시면 음식을 이렇게 와 함께 올릴 때 이렇게 은수저 넣어가지고 독이 있는지 판별하기도 하고 하잖아요. 굉장히 다양한 용도로 쓰는데 은이 왜 금이 더 좋을 텐데 왜 은이 돈으로 쓰였을까? 금으로 쓰이면 더 좋을 거 아니에요, 그죠? 금 가지고 거래하면. 자, 그런데 금과 은을 비율을 얘기할 때 골드 실버 레이쇼라고 하는 걸 씁니다. GSR이라고 합니다. 자연계에 매장된 금과 은의 비율은 1대 5대 7, 5.7대 1. 그런데 역사적으로 통용된 GSR은 12대 1. 역사적 내내 대부분 이 정도였다는 거죠.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금은 너무 희귀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통용을 시키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바꾸려고 안 해. 그러니까 자꾸 이 돈이란 건 자꾸 나한테 나가야 가치가 있는 거거든요. 내가 갖고 있으면 돈의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건 기금속이지. 그러니까 금은 자꾸 기금속으로 하려는 경향이 있고 은은 금에 비해서 좀 가치가 12분의 1밖에 안 하니 교환을 하자라고 해서 교환이 된 겁니다. 그 교환 수단이 결국은 은인 거죠. 그래서 은은 화폐가 되었고 오늘날에는 금에 대한 사람들의 수요가 더 높은 거예요. 그래서 1대 50이 된 거라는 거죠. 최근 10년 사이에 금값이 많이 올랐죠. 근데 은값은 적게 올랐고 더 차이가 나는 거예요. 사람들은 금에 대한 욕망이 더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돈에 대한 욕망도 있지만 돈을 끌어안고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죠. 사실은 의미가 없습니다. 내 주식값이 1조 원이야. 사실 큰 의미는 없어요. 그거를 써야지 의미가 있죠. 활용해야지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활용의 의미로 볼 때 은이 그만큼 가치 있었다는 거죠.
활용 위험이. 그래서 은이 돈으로 활용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퀴즈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퀴즈. Born with a spoon in his mouth. 요 가로에 들어가는 게 뭘까요? 네. 우리 흔히 뭐 금수저, 은수저, 동수저 얘기하죠. 여러분은 다 뭐 은수저 정도는 물고 태어나셨죠? 네. 우리가 그 금수저니, 은수저니, 동수저 얘기하는 건 다 이 그 서양 명언에 나온 거예요. 이게 공식 명언이 이겁니다. 은수저를 물고 태어났다. 그러니까 금은 너무 귀하기 때문에 평생 금을 한 번도 못 본 사람도 많은 거예요. 너무 귀하니까. 그런데 은은 조금 사는 사람들은 보는 거죠. 볼 정도의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은수저를 물고 태어났다는 용어가 이제 일반 관용어가 되었고, 그게 우리로 건너와서 은이 뭐야,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야지,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여러분들은 은수저 정도를 물고 태어나시고 그렇게 된 거죠. 그만큼 이제 은수저, 은 것이 생각보다 친근한 그런 거였는데, 자, 개인들은 그렇다고 치고 개인이 이제 은을 많이 가지면 물건을 많이 살 수 있고 뭔가 가치 있는 걸 하니까 좋다 이거죠. 자, 그러면 국가라면 어떨까? 국가가 돈을 버는 방법. 사실 국가는 말하자면 이 땅을 지배하는 어떤 지배자죠. 이 지배자가 돈을 벌려면 어떻게 되는가? 제일 좋은 방법은? 가장 흔한 방법은? 네? 아니요, 우리 내에서 여러분을 지배하는 국가가 있잖아요. 여러분은 안 낼 수가 없잖아요. 세금입니다, 세금. 국가가 돈을 버는 가장 뭐 정당한, 뭐 가장 합리적, 뭐 이런 방법은 세금입니다. 국민들한테 전통적으로 국가가 생기면서 나온 게 세금이에요. 근데 세금을 받아서 왜 세금을 받냐? 왕, 군인, 사제, 일 안 하는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사실은 세금을 거둔 겁니다. 구석기 시대, 수렵 채집 시대에는 세금 필요 없죠. 모두 다 일하니까. 그런데 농업혁명이 생긴 이후에는 일 안 하는 자들이 나오니까 그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세금이 나온 겁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세금 걷어서 먹고 살며 이렇게 내부에서 일 안 하는 자들 먹고 사는 정도면 괜찮은데, 다른 나라를 공격하자니 하려고 군대를 좀 더 양성해. 아니면 다른 나라가 침입해와. 그러기 위해도 군인을 양성해야 돼. 근데 세금만 갖고는 안 돼. 그렇다고 백성들의 고열을 맨날 뽑을 수는 없어. 그 제일 좋은 방법은 광산을 개발하는 거죠. 광산. 그래서 국가가 부를 얻는 가장 좋은 방법은 사실은 또 광산을 개발하는 거죠. 그래서 이 광산이 뭐 아무 데나 있나요? 뭐 은광, 금광이 뭐 어디나 있는 게 아니니까 운이 좋으면 은광, 금광을 이제 발견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거를 개발하면 큰 일을 치를 수가 있습니다. 여기 그림에 뭐냐면 살라미스 해전, 살라미스 전투죠. 우리 그리스와 페르시아가 싸웠던, 영화 300에 나왔던 그 근육질 남자들이, 스파르타 남자들이 페르시아 군대를 물리치고, 페르시아 군대 싸웠는데 못 물리쳤죠. 그래서 페르시아 군대가 테르모필레를 통과해가지고 아테네까지 쳐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아테네도 불탔죠. 근데 아테네 사람들은 피난을 했습니다. 모든 가족들을 바다로 피난시켰어요. 피난을 시키려면 배가 있어야죠. 그 배가 어디서 났을까요? 그 전쟁이 벌어지기 20년 전에 운 좋게도 아테네 근처에 라우리오라는 데서 은광이 발견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은광이 나왔어요. 은이 대규모로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아테네에 대해서 여러 토론이 벌어졌어. 이 은을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이냐. 그래서 어떤 시민들은 우리 나눠 갖자. 우리 세금이 남는데 나눠 갖자. 그 은광이 나오니 세금을 줄이고 나눠 갖자 그랬는데, 테미스토클레스라는 리더가 그러지 말자. 우리 나눠 가지고는 안 된다. 국방을 다져야 된다. 그래서 배를 만듭니다. 배 200척을 건조를 해요. 그래서 그 200척이 이 살라미스 해전에서 페르시아
백만대군을 물리치게 된 결정적인 계기죠. 가장 큰 역할은 국가에 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로 와보죠. 국사 시간에 늘 외워야 되는 1592년 연도 있죠? 임진왜란. 안타까운 일. 모두가 다 아는, 그렇죠? 일본 군대가 쳐들어와서 조선반도를 아주 쑥대밭으로 만들었던, 평양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왔던 그 사건 다 아시는 겁니다. 여기에 가장 결정적, 왜군이 그렇게 승승장구했었던 결정적 이유 뭐였을까요? 총입니다. 조총. 네, 대포라고 하는. 대포, 무대포. 여기서 나온 거죠. 무대포는 우리 총이 없다. 무대포. 네, 무대포 여기 나온 겁니다. 대포가 없어서 졌어요. 자, 그러면 이 일본 사람들은, 외놈들은 이 대포를 어떻게 만들었을까? 임진왜란이 벌어지기 50년 전에 1543년 포르투갈 배로부터 조총 2자루를 은 2,000냥에 샀습니다. 그 은이 어디서 났냐? 그 은이, 네, 은광에서 나왔겠죠. 어떤 은광이냐면 이와미 은광에서 나왔습니다. 이 은광은 17세기까지 사실상 일본을 먹여 살렸습니다. 엄청난 은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은광에서 나온 은을 가지고 조총을 사게 되었고, 그 이와미 은광을 흡수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군자금을 모아서 조선을 침략하게 된 거죠. 전쟁은 돈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그냥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내전에서 승리를 해가지고 그 군대를 이끌고 조선반도를 건너갔다? 사실은 그것도 치밀한 준비와 돈이 준비되지 않았으면 어려웠을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전쟁 준비를 은으로 조달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와미 은광에서는 1543년에 은이 나와서 그걸로 조총을 사기 시작해서 50년 동안 총을 준비해가지고 임진왜란을 벌어지게 됐는데, 자, 문제는, 자, 이와미 은광이 1543년 그 이전에 갑자기 은 생산량이 증가했다는 겁니다. 왜 갑자기 이와미 은광이 생산량이 증가했느냐? 그 이유를 따져보니까 그게 조선에서 있더라. 조선에서 함경도 단천이라는 데서 연은 분리법이라는 게 발명이 됩니다. 여기 조선왕조실록 연산군 일기 49권에 연산군 9년에 나온 기록입니다. 양인 김감불과 장례원 김검동, 김감불, 김검동 이름 들어보면 어때요? 어떤 사람들 같아요? 양반 같아요? 아닌 것 같죠? 뭐가 이상하죠? 예. 그냥 감동이라는 깜둥이라는 겁니다. 예, 천인이었다는 거죠. 천인 몇 사람이 납으로 은을 불리어 바치며 아뢰기를 납 한 근으로 은 2돈을 불릴 수 있는데 납은 우리나라에서 나는 것이니 은을 넉넉히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불리는 법은 무쇠화로나 냄비 안에 매운 재를 돌려놓고 납을 조각조각 끊어서 그 안에 채운 다음 깨어진 질그릇으로 사방을 덮고 수출 위아래로 피워 녹입니다. 자, 은이라는 건 자연계에 그냥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냥 광석 속에 뭐 금이나 다른 금속하고 이렇게 같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덩이를 캐가지고 잘게 부숴서 은만 빼내야 되는데 여기에 촉매제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 촉매제를 납으로 찾아낸 겁니다. 그래서 광석을 잘게 쪼갠 다음에 납하고 섞어서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납과 은이 결합이 된 다음에 이것을 쟁반에 올려놓고 수투로 태우면 납이 먼저 날아갑니다. 그리고 은만 남는 거죠. 그리고 이제 물로 씻어내면 은만 남고 다른 광석들은 사라지는. 그래서 납과 화학 반응을 일으키는 은 제조법. 그래서 연은 분리법. 연과 은으로
납하고 은하고 결합시켜서 다른 것들을 분리해낸다. 이겁니다. 이것을 단천에서 나왔다 여는 물법인데 이거를 조선에서 개발을 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조선에서는 이 은생산의 중요성을 몰랐어요. 당시 이제 연산군 다음에 중종이죠. 중종 반정을 한 이후에 국가도 혼란스럽고 한데 농업을 중시하는 조선에서는 은광을 지나치게 많이 캐서 은을 많이 확보하고 싶은 의지가 별로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때는 외적의 침입도 없고 다른 나라를 침입할 계획도 없고 그냥 세금만 걷어서 살면 되는 거지. 굳이 이 은을 가지고 은을 통용을 시키면 어떤 사람이 발전하죠? 농업 말고 상업이 발전하잖아. 상업이 발전하는 걸 원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덮어버렸어요. 여기서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1533년 이화미 광산에서 갑자기 은 생산량이 증가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이 단천에서 연구하던 김검동 같은 사람들이 이화미 광산으로 건너갔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없지만 갑자기 동일한 이 여는 분리법이 이화미 광산에 등장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갔었을 개연성이 상당히 높은 거죠. 여기 기술자들이 뭐 개발했는데 할 일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 이화미 광산에서 갑자기 은이 폭발적으로 생산을 했고 이걸 통해서 전비가 준비가 됐다는 거죠. 자, 비슷한 시기에 임진왜란이 벌어진 요 1550년쯤 벌어지기 전 이율곡 선생께서 10만 양병설을 주장했다는 이것도 썰입니다. 우리 교과서 그렇게 배웠지만 이것도 약간은 썰이긴 합니다. 근데 만약에 10만 양병설을 주장을 했으면 10만 양병을 할 수 있을까요? 10만 양병을 할 수가 없죠. 왜? 뭐가 없으니까? 돈이 없으니까. 네. 그걸 하자 그랬어도 아무도 못했을 겁니다. 돈이 없으니까. 이 단천 광산을 좀 더 개발했으면 혹시 모를까 10만 원 양병할 의지도 능력도 사실은 없었던 거죠. 이화미 광산만 좋은 일 시켰고 결과적으로 그것이 임진왜란을 일으켰지 않겠느냐. 이게 단적으로 이렇게 1대1로 매칭시키시는 무리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럴 가능성은 상당히 높았다. 이렇게 은이라는 것이 그렇게 의미가 있다. 그리고 일본은 그때로부터 은 생산량이 획기적으로 증가해서 이것이 경제 부흥에도 크게 기여를 합니다. 뒤에서 더 얘기를 합니다. 자, 유럽으로 가봅니다. 가난한 유럽인에게 은이란 생명줄이었다. 가난한 유럽인? 우리가 생각하면 유럽이 가난해? 상상하기 어렵죠. 여러분 유럽 여행 가시면 유럽의 거리가 뭐 석조 대리석으로 쫙 지어진 파리의 건물하며 스페인의 왕궁하며 로마의 바티칸 성당하며 이렇게 삐까번쩍한데 유럽이 가난하다? 유럽은 가난했습니다. 17세기 이전까지. 유럽은 17세기 이전까지 중동이나 아시아에 비빌 수가 없이 가난했습니다. 왜? 유럽은 팔아먹을 물건이 없는 대륙입니다. 물론 규모도 작죠. 땅도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유럽이란 땅은. 우리가 좀 과장되게 이렇게 지도를 봐서 그렇지 사실 팔아먹을 물건이 별로 없는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유럽은 비가 별로 안 와요. 좋은 강도 없어요. 땅도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로마 제국의 역사를 좀 아시는 분은 로마 제국은 팽창할 때는 계속 외부로 이렇게 전쟁을 하고 팽창할 때는 흥했다가 팽창이 멈추는 순간부터 사그라집니다. 그럼 그 이유가 뭘까 보면 팽창을 해서 지속적으로 외부에 나가서 약탈을 하다가 국가의 부를 일으킨 겁니다. 근데 외부에 나가서 약탈물이 사라지는 순간 국력 유지가 안 된 거예요. 동아시아와는 상당히 다릅니다. 자, 17세기 이전까지는 굉장히 가난했다. 이게 이제 전제고요. 자, 15세기에
15세기에 이탈리아에서는 한창 르네상스가 이루어지고 있던 그 시점에, 동로마 제국이 멸망하던 그 시점에 스페인과 포르투갈 사람들은 가난에서 떨쳐나가기 위해서 외부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가난에서 해결할 방법은 나가는 거죠. 남자들이 나가는 겁니다. 집안에 있으면 먹여달라고 하는 수많은 입들을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스페인 땅은 무지하게 척박합니다. 여름에는 40도 가죠. 거의 사막하고 비슷하죠. 비도 많이 안 옵니다. 거기서 잘 자라는 건 올리브, 포도, 오렌지 정도입니다. 그거 갖고 못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목숨 걸고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 지도에서 보신 것처럼 포르투갈의 바스코 다 가마라는 사람이 리스본을 출발해서 아프리카를 지나서 인도의 고아 캘커타까지 옵니다. 목숨을 걸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집에 있어도 굶어 죽으나 바다에서 죽나 똑같기 때문입니다. 그 남자들은 나가서 3분의 1만 돌아오더라도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갑니다. 대항로를 이렇게 만들었죠. 우리가 대항해 시대라서 멋있게 그림 그리지만 간단하게 생각하면 먹고 살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가장 원하는 건, 이들이 원하는 건 뭐였을까요? 포르투갈이 원하는 것. 가장 원하는 상품 뭐였을까? 해외 나가서 이렇게 아프리카를 건너서 잔지바를 거쳐서 고아를 거쳐서 말레카를 거쳐서 마카오까지 갔을 때 이들이 원하는 가장 중요한 거, 물론 향신료니 비단이니 도자기니 있었을 겁니다. 근데 가장 가성비 좋은 상품이 뭐죠? 가볍고 무게 안 나가고 부피 작고 뭘까요? 금 내지는 은. 그렇죠. 첫 번째가 금, 그 다음에 은이죠. 이걸 발견해서 가는 겁니다. 마르코 폴로가 동방견문록에서 항저우를 갔더니 인구가 100만 명이나 되더라. 그리고 바다 건너 지팡구라는 데가 은이 많이 난다더라. 그런 소문을 듣고 이렇게 간 겁니다. 목숨 걸고. 얼마나 목숨을 걸었냐면 마젤란이라는 사람이 있죠. 이렇게 지구를 한 바퀴 돈 마젤란. 처음에 3척이 출발했습니다. 250명이. 그래서 한 바퀴 돌아서 마젤란은 필리핀에 와서 죽죠. 그리고 마젤란 고향 돌아가지 못하고 한 척이 돌아갑니다. 네, 포르투갈에 가요. 리스본을 향해 들어왔을 때 몇 명이 살아남았냐면 18명이 살아남았습니다. 250명이 출발해서 한 바퀴 돈 사람은 18명. 근데 그 사람들은 출발하기 전에 이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네, 다 알았죠. 250명 중에서 상당수가 못 돌아올 거를 알고 갔습니다. 왜냐하면 못 돌아온 사람이 수두룩했기 때문이죠. 여기 바스코 다가마는 성공했고 나머지에 못 돌아온 배들이 엄청나게 많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갔어야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가난했기 때문에 가야 한다는 거죠. 이들은 가야만 했다. 사실 유럽이 19세기 이후에 지금까지 지구촌을 석권한 가장 큰 이유는 가난했기 때문에 떠나야 했기 때문입니다. 떠나서 아시아,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아메리카를 그들의 땅으로 만들어서 그들한테서 온갖 상품들을 착취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지금까지도 잘 먹고 잘 사는 겁니다. 여름휴가 두 달을 해도 아무 이상이 없을 정도로 그들은 200년 동안 그 약탈물을 축적했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이렇게 떠났기 때문이죠. 그들이 원하는 건 그런 거였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지도의 끝에 뭐가 있죠? 나가사키라는 일본 땅이 있죠. 그러니까 그 일본 땅에 온갖 걸 들고. 근데 이 포르투갈이 교역을 위해서 인도나 말레카나 마카오나 나가사키에 와서 건네줄 상품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포르투갈이 갖고 왔던 상품은 양모로 만든 모직물, 변변치 않은 그릇들, 유리 그릇들 이런 것뿐이에요. 그런데 명나라 와서 그거를 교역하자 그래요. 모직물이 있습니다. 명나라에서는 콧방귀도 안 끼죠. 야, 그딴 걸 어디다 쓰니? 우리 비단 이렇게 좋은 게 있는데. 니네께 좋은 게 뭐 있어? 우리 총, 대포, 요거는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치열하게 전쟁을 해서 오로지 이들이 팔만한 상품은 대포입니다. 대포하고 총입니다. 총은 처음 보는 물건이잖아. 나가사키에서.
그렇게 해서 총을 팔게 된 거죠. 그래서 포르투갈이 이제 일본과 교역을 하면서 이런 것들을 전해지죠. 예, 우리가 많이 먹는 빵, 그렇죠? 곱부, 컵, 곱부. 제가 봤을 때 재밌는 게 많더라고요. 사라다, 템뿌라, 조끼. 예, 속에 우리 양복 안에 있는 조끼. 이것도 재킷인데 조끼가 된 거고. 예, 포르투갈 발음으로 이렇게 된 거라고요. 예, 조끼, 빵. 그래 포르투갈이 이렇게 전해졌다는 거죠. 자, 그러면 그 포르투갈 사람들은 나가사키 와가지고 조총을 주고 은을 샀어요. 은을 산 거죠. 말하자면 은을 산 겁니다. 은으로 돈을 받았으니까 포르투갈 입장에서는 은이라는 상품을 산 겁니다. 자, 은이라는 상품을 고국으로 가져가면 고국에는 은으로 바꿀 만한 물건이 별로 없어요. 근데 물건이 제일 많은 나라가 어딜까? 은으로 바꿀 만한 물건이 제일 많은 나라. 당시에는 명나라입니다. 네. 명나라에 가면 사실은 당시의 명나라는 세계 최고의 부국입니다. 지구상의 GDP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온갖 물건이 없는 게 없는, 오늘날에도 그렇죠. 오늘날에도 중국감 없는 게 없습니다. 이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이 당시에도 중국의 항구에 가면 온갖 물건이 있는데 그 물건을 주고 살 수 있는 건 오로지 은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일본에서 받은 은을 가지고 중국 광저우에 가서 거기서 온갖 물건을 유럽인들이 쓸만한 물건들을 사서 비단이 도자기니 또 동남아에 가면 향신료니 이런 건 이제 바리바리 이제 사가지고 돌아가는 거죠. 그 가난한 이제 우리 부모 형제와 가족이 기다리는 곳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일본의 은이 중국으로 이때부터 명나라로 들어가기 시작한 겁니다. 명나라에는 은광이 없었어요. 그래 중국의 돈이 그래서 동전이거나 지폐인 겁니다. 근데 동전은 문제가 무거워요. 이걸 가지고 상업활동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폐가 생긴 거죠. 근데 지폐는 또 문제가 많아요. 지폐는 마구마구 찍어낼 수 있어. 국가가. 이러다 보니까 마구마구 찍고 싶은 욕망이 막 생겨. 그래서 북송이 그걸로 멸망을 했고 원나라도 그걸 멸망을 합니다. 이 지폐가 이제 나중에 가치가 없어져 버립니다. 너무 많이 찍어요. 그걸 화폐 지불준비율이라고 하는데 지불준비율을 잘 지켜야 되는데 이 왕들이 욕심 많이 나가지고 그걸 못했던 거죠. 어쨌든 중국에는 은광이 없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일본에 은이 들어와서 이때부터 은이 막 돌기 시작합니다. 자, 중국의 가장 큰 문제는 돈이었어요. 그래서 교환을 해야지 경제가 발전을 하는데 돈이 마구마구 이게 경제가 발전하는데 돈이 없었단 말이죠. 이 강남 지방에 이 도자기 공장 이런 거를 지으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데 돈이 없었단 말이죠. 근데 갑자기 일본의 은이 들어와서 도니까 이걸 이제 투자하는 거죠. 돈이 들어오고 그걸 투자해서 잘 만들면 포르투갈 상인들이 네덜란드 상인들이 사간다. 그러니까 당연히 공장이 계속 생겨요. 생기니까 이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버니까 당연히 정부에서는 세금을 또 많이 걷어가는 거죠. 세금이 증가를 해요. 그러니까 경제가 활성화하고 정부가 부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포르투갈과 네덜란드 상인이 명나라 경제에 엄청나게 기여를 하게 됩니다. 자, 또 하나의 이제 은광이 있습니다. 역사상 가장 유명한 은광. 1545년 해발 4,000m의 포토시. 지금 볼리비아라는 곳에 있습니다. 남미 볼리비아라는 나라의 포토시라고 하는 은광입니다. 지금 이 산이 있죠. 이 산이 원래는 이거보다 50m가 높았답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오랫동안 은광을 캐가지고 50m가 낮아진 거예요. 지금은 은은 거의 없고 이제 구리 같은 것들이 나온답니다. 인구가 20만쯤 되는데. 그리고 그 이후 우앙카벨라에서 수은광이 발견돼가지고 은 생산이 많이 되게 되는데, 자, 이 이야기를 해보죠. 이 포토시에서 은이 생산되게 된 연유를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콜럼버스부터 시작해야 할 수밖에 없겠죠. 네, 제노바의 상인이었던 사람이 스페인에 가가지고 이사벨라 여왕한테
나한테 투자를 좀 해주라. 그러면 스페인이 원하는 금을 구해다 주겠다. 동쪽으로 가자. 지구는 둥그니까. 그때 이미 지구가 둥글다는 걸 알았거든요. 저 지팡구란 데가 금과 은이 많이 나온다는데 거길 가보자. 갈 수 있다. 그래서 몇 년을 쫄랐습니다. 그런데 1492년 스페인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스페인 땅에 있던 무슬림들을 다 몰아내는 일이 벌어졌죠. 그래서 이사벨라 여왕이 너무 기쁜 거야. 너무 기쁘니까 그때까지 계속 투자해달라고 졸랐던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이제 좋아. 투자해줄게. 그래서 세척을 투자를 받아가지고 떠나죠. 네. 이렇게 지도에 보신 것처럼 떠납니다. 떠나가지고 오늘날의 뭐 쿠바, 도미니카 공화국 뭐 이쯤을 갔다 그러죠. 이쯤을 몇 번 왔다 갔다 합니다. 가서 무지하게 나쁜 짓을 많이 합니다. 네. 이 도미니카 공화국에 있었던 그 몇백만 명의 원주민들을 다 죽이고 그 땅에 살던 원주민 한 명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다 죽이고 어쨌든 대륙은 밟지 못했습니다. 가보니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헐벗은 원주민들밖에 없었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수차례 떠나고 이 사람은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돌아갔는데 자, 그 후계자들 있죠. 콜럼버스의 후계자들이 있습니다. 후계자들은 이대로 볼 수 없다. 그래서 대륙까지 가죠. 그 중에 피사로라는 사람이 남미로 갑니다. 남미 대륙 가서 페루까지 가죠. 당시에 잉카 제국이 있던 페루에 가가지고 그 잉카 제국과 한바탕 벌이죠. 겨우 106명의 보병과 62명의 기병이 8만 명이나 되는 잉카 제국과 싸웁니다. 8만 명의 군인. 인구는 수백만이었다 하고 수백만이 수천만이 정확하지 모르지만 어쨌든 160명의 피사로의 군대와 8만 명의 잉카 제국 군대가 싸워서 난방이 끝나버립니다. 왜? 그들이 총을 가졌기 때문에. 총과 기마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승리한 다음에 이때 이 피사로가 얻은 건 큰 방을 가득 채운 황금. 원래 이 아타우알파라고 하는 잉카 제국의 황제를 사로잡은 다음에 그렇게 명령을 내린 거예요. 이 방 가득 황금을 채워오도록 부하들한테 명령을 해라. 라고 하니까 이 황제는 그렇게 해서 갇힌 상태에서 이 부하들이 명령을 해요. 그래서 이 잉카 제국 전체에 있던 황금을 전부 모아다가 방에다 가득 채운 거죠. 그래서 삭스리에 갑니다. 황금을. 삭스리 피사로가 이제 가져가죠. 잉카 제국에서 허무하게 멸망을 합니다. 자, 문제는 이걸로는 이 탐욕스러운 에스파냐인들을 만족시킬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미 나와 있는 이렇게 만들어진 뭐 보석 같은 거 이거 갖고는 안 된다. 뭔가 더 없을까? 라고 이렇게 찾던 에스파냐인들한테 어느 날 갑자기 은광이 발견되었다는 소식이 든 겁니다. 그 페루 잉카 제국에서 그 맞은 남쪽으로 내려왔는데 지금 볼리비아 지역의 포토시란 데서 어느 양치기 소년이 잃어버린 양을 찾아갖고 산을 넘다가 갑자기 산이 반짝반짝 은으로 보이는 은 함유량이 60%나 되는 어마어마한 산을 발견한 겁니다. 이게 포토시예요. 역사상, 그러니까 지구 인간의 역사상 그 어떤 곳보다 함유량이 높은 그 은광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포토시의 뒷산, 여기를 부의 산이라는 뜻의 세로리코라고 불렀다 합니다. 돈을 찍어내는 산이죠. 그래서 이 포토시 세로리코에서 200여 년 동안 정확하진 않은데 15,000톤에서 4만 톤 정도다. 그러니까 적게 잡으면 15,000톤, 많게 잡으면 4만 톤의 은이 채굴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하나의 행운이 있었습니다. 우리 단천 연은법, 연은 분리법이 있었죠. 은과 납을 화학결합시켜서 은을 분리하는 방법. 결국은 납이 있었기 때문이잖아요. 촉매가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납보다 더 좋은 촉매가 있습니다. 그게
수은이라는 겁니다. 수은은 우리 그냥 공기 중에서는, 이 상온에서는 어떤 상태죠? 우리 온도계 있잖아요. 수은 온도계. 액체입니다. 근데 온도를 높이면 기체가 되겠죠. 그리고 수은은 은과 화학적 결합을 아주 잘합니다. 그 수은광이 페루 지역에서 우앙카벨라라는 곳에서 발견이 된 겁니다. 대규모 수은광. 여기 사진 있죠. 여기서 발견이 된 겁니다. 그리 멀지 않은 곳에서 수은이 발견되었다는 사실. 이게 또 하나의 행운이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수은과 은을 어떻게 만들어서 은을 분리하느냐. 제조법이 이렇습니다. 자, 포토시 산에서 은괴가 이렇게 상당히 함유율이 높은 은괴가 발견이 됩니다. 또 우앙카벨라에서는 수은괴가 발견이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두 개를 곱게 빱니다. 네, 아주 가루를 만들어요. 가루를 만든 다음에 이거를 섞어요. 섞고 물을 넣고 섞습니다. 그리고 이런 판에다가 섞어서 놓은 다음에 여기를 노새를 집어넣어요. 그 노새가 그걸 밝게 합니다. 말하자면 이렇게 떡매를 치는 거예요. 네, 떡매를 치듯이 계속 밝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밟으면 이게 뭐가 되냐면 아말감이 된다는 거죠. 은과 수은이 결합을 해서 끈적끈적한 아말감이 된다는 거죠. 아말감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네? 그렇죠. 치아 재료들은 아말감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물을 계속 부으면 수은과 은만 결합이 되고 나머지 또 광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잡석들. 이런 것들은 물로 계속 씻어내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아말감이 됐죠. 은과 수은이 결합됐습니다. 여기서 이제 또 은으로 분리해야 되잖아요. 자, 이걸 어떻게 되냐? 이제 화덕에 넣고 끓여요. 불을 뗍니다, 이렇게. 그런데 수은은 기와점이 356.73도입니다. 그러면 356점까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수은은 날아가죠. 기와가 되는 겁니다. 그럼 남은 게 은이죠. 네, 남은 게 은입니다. 그리고 은을 가져다가 이제 덩어리를 만들면 되겠죠.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은괴가 된다는 겁니다. 자, 문제는 여기에 일하던 사람들이 누구냐? 현지 원주민 인디오였다는 겁니다. 이 인디오 800만 명이 희생이 되었습니다. 왜 희생이 되었냐? 자, 이 화덕이 350.73도 됐어요. 그래서 은을 이제 채취했습니다. 그럼 그 다음 작업을 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 작업이 되려면 이게 화덕이 식어야 돼. 근데 식으려면 어떻게 돼? 뭐가 필요해요? 시간이 필요해. 시간이 필요한데 생산량을 높이려면 식기 전에 빨리빨리 해야 돼. 그러면 이 화덕 벽에 뭐가 있죠? 기화된 수은이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식기 전에 빨리 은을 꺼내고 또 작업을 해. 그러면 이 공기 중에 수은이 있겠죠. 그 수은이 얼굴에 달라붙는 거예요. 여기서 1년을 일하면 수은 중독으로 죽는 거예요. 그래서 800만 명 정도가 희생이 되었다. 인디오 착취 경제 출발점이죠. 예, 유럽인들이 나쁜 짓 많이 했습니다. 예. 이때부터 20세기까지 지구상의 사람들한테 나쁜 짓 많이 했습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을 죽였고. 그래서 수은족 중독, 납중독으로 죽어가야만 했더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좋다 이거죠. 인디오에 희생되거나 말거나, 스페인 사람들은 아무 상관없죠. 그들이야. 예, 어쨌든 은만 벌면 되는 거니까. 자, 은이 여기서 이제 생산이 됐어요. 이제 배를 타고 쭉 올라갑니다. 스페인까지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한 길은 이제 본국으로 갑니다. 이렇게 올라간 다음에 멕시코로 가서 아카풀코라는 항에 가서 육지로 건넌 다음에 여기서 배를 타고 쭉 가서 스페인으로 갑니다. 또 한 갈래 길은
어디냐? 이 은의 가장 수요처. 네. 중국으로 가야죠. 은은 물건을 사기 위해 존재하는 거지. 그러니까 돈은, 아까 그랬죠? 돈은 돌아다니는 목적으로 있는 거지. 갖고 있으려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은은 물건을 사기 위해 필요한 거라는 거죠. 물건은 어디가 많냐? 중국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배가 어디로 가냐? 필리핀까지 옵니다. 필리핀까지 오면 필리핀의 마닐라항에 중국 상인들이 와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 상인들은 은을 엄청나게 비싸게 쳐줘요. 왜? 중국에는 은이 없었기 때문에. 은 가격이 세계, 예를 들어 유럽의 가격보다 절반, 아니 그러니까 2배. 아까 1대 10이라고 그랬죠? 유럽의 GSR은 1대 10이었는데 중국은 1대 5 내지 6이에요. 그러니까 2배인 거예요. 은 가격을 2배로 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본국으로 가는 것보다 필리핀에 오는 게 훨씬 이득이죠. 물론 이제 왕한테 바쳐야 될 거는 있지만 어쨌든 여기에 그 상인이나 자본가 입장에서는 중국으로 파는 게 훨씬 이득이란 겁니다. 그래서 절반가량이 태평양을 건너서 마닐라로 왔고 그 마닐라 오면 명나라 상인들이 기다리고 있더라. 그래서 15세기 중반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얼마 전까지는 일본의 은이 명나라에 와가지고 명나라 경제가 막 화랑이 되었고 그로부터 100년 후에 16세기 중반이 되면 남아메리카의 은이 강남 지역에 유통되기 시작합니다. 자, 강남이라 하면 오늘날에 이제 항주, 소주, 상해가 있는 뭐 남경 있는 그 지역 아니면 복건성 뭐 여기를 주로 강남이라 하죠. 그쪽에 은이 돌기 시작합니다. 이미 일본의 은이 도입된 1465년부터 강남 지방에서 세금을 은으로 걷기 시작했어요. 그 전까지는 면포나 쌀이나 이런 걸 걷기 시작했는데 이게 얼마나 불편해요. 그러니까 은이 나오니까 은으로 걷기 시작했는데 그렇게 해서 명나라 경제가 발전하기 시작했는데 강남 지방에 은이 갑자기 더 많아진 거예요. 100년에.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모든 것을 다 은으로 할 수 있게 된 거죠. 은이 막 유통이 돼. 엄청나게 유통이 돼요. 그러니까 돈이 많아지면 우리 경제용어로는 인플레이션이죠. 그래서 적정량의 인플레이션은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죠. 오히려 디플레이션이 나쁜 거고, 그렇죠? 적정한 인플레이션, 적정한 게 몇 프로인지는 생각하기 다르지만 적정한 양의 인플레이션, 적정한 양의 돈이 증가를 하면 경제가 좋아진다. 그래서 은이 그렇게 많아지면서 인플레이션이 등장을 함으로써 경제가 좋아진다는 거죠. 좋아졌다는 겁니다. 강남적 유통이 되고 세금이 엄청나게 많이 거쳐요. 자, 그런데 이때 명나라에는 아주 긴급한 일이 있었어요. 무엇이냐? 북방의 몽골족을 막는 절체절명의 과제가 있었습니다. 명나라는 그 앞시대에 어떤 나라가 있었죠? 명나라 앞에 원나라죠. 몽골족의 원나라. 자, 원나라 명골족을 북방으로 쫓아내고 세운 게 명나라죠. 그런데 원나라는 망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쫓겨났을 뿐이죠. 지금 저 몽골 지역에 여전히 북원이라는 존재가 있고 그들이 언제든지 쳐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락제가 북경으로 수도를 남경에서 이전을 하죠. 근데 북경은 아주 좋지 않은 곳에 있는 수도예요. 지금은 만리장성까지 2시간이면 갑니다. 몽골족이 말 타고 내려오면 2시간, 버스 타고 2시간은 말 타고 몇 시간이면 오는 거예요. 아주 취약한 지역에 수도를 세웠어요. 국방 안정을 위해 세웠다고 하지만 어쨌든 문제가 북방 안정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1449년에 토목보의 변이라고 하는 아주 골 때리는 사건이 발생을 해요. 영종이라고 하는 좀 삘딱한 황제가 몽골족하고 한번 싸우러 갔다가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이 영종이 원래 이제 몽골족이 몸값을 내라. 니네 황제가 사로잡혔으니 그랬는데 명나라 조정에서 우리 그딴 황제 필요 없어. 네 맘대로 해.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몽골족은 그 영종을 돌려줘요. 돌려주고 나서 쳐들어와요, 실제로. 그래서 북경성을 포위하기도 합니다. 그게 토목보의 변이에요. 북경성 포위합니다. 물론 포위하다가 이제 돌아갔죠. 자, 그랬으니
이거 뭔가 긴급한 대책이 필요하잖아. 그래서 세워진 게 뭐다? 그래서 세워진 게 바로 만리장성입니다. 우리가 만리장성하면 진시황이 생각나시죠? 근데 사실은 그 약간의 역사가들의 장사꾼 노름이고요. 진시황은 어디 살았냐면 여기 살았습니다. 진시황이 살았을 때 이 북경은 사실은 진나라도 아니었어요. 변방 중에 변방. 여기는 성을 쌓을 필요가 없는 동네입니다. 진시황이 살았을 시절에는. 그런데 명나라 시절에는 여기가 제일 중요한 지역이죠. 수도 옆에가. 자, 그래서 명나라가 몽골족을 막기 위해서는, 북방의 몽골족을 막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건 바로 장성이었던 겁니다. 근데 장성을 쌓으려면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하죠, 돈이. 돈이 준비가 되었던 겁니다. 그 전에 강남지방에서 돌기 시작한 은으로 세금을 막대하게 걷어들이고 있었고 경제가 잘 돌아가고 있었어요. 만리장성을 쌓을 만큼 충분한 자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통제 때 쌓았고 가정제 때 대대적 개축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날 북경 가서 만나게 되는 그 만리장성은 진시황 때 쌓은 게 아니고 명나라 때 어떤 돈으로? 네, 은으로. 일본의 은 내지는 남미 포토시의 은으로 쌓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대한 사건이 있을 때는 무엇인가 돈의 유입이 있어야만 했었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에스파냐로 가봅니다. 에스파냐로 온 은은 절반은 필리핀으로 가서 명나라 갔고, 자, 절반은 에스파냐로 갔습니다. 자, 그 은이 어떻게 되었을까? 자, 은은 돈이죠. 네. 돈은 갖고 있으면 안 된다. 물건으로 바꿔야 되겠죠. 돈이 들어옵니다. 에스파냐로 들어오는데 에스파냐는 제조업이 없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배들이 신대륙으로 갈 때 뭘 싣고 가냐면 생활 필수품을 다 싣고 가야 돼요. 근데 에스파냐는 없어. 그러니까 유럽 여러 나라로부터 조달을 하죠. 네, 프랑스로 프랑스에서, 이탈리아에서, 독일에서, 영국에서 온갖 생활 필수품을 사서 이제 신대륙으로 보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돈이 전부 유럽의 생산품을 구입하는데 쓰게 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15,000톤에서 4만 톤까지 생산이 되고 어마어마한 돈이 계속 옵니다. 계속 배가 들어와요. 계속 와요. 그러니까 막 은은 넘쳐나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은 너무 심해져. 돈값치는 낮아지고. 그러니까 당연히 제조업은 더 어렵죠. 그러니까 공업 경쟁력은 쑥대밭이 됩니다. 오히려 다른 나라가 더 좋죠. 에스파냐에서 그런 생활 필수품을 사주니까. 이웃나라 프랑스, 독일 얼마나 좋아. 이게 좋은 거죠. 결국 그것 때문에 여기 돈의 저주가 작용을 합니다. 돈이 많아지면, 돈 가치가 낮아지면 제조업이 박살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 석유 부국들이 제조업을 못 만들잖아요. 만들 수가 없죠. 이때도 그런 게 작용을 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또 이 권력욕이 있었던 황제가 있었어요. 카를 5세라고 하는 유럽 역사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죠. 스페인 말로는 카를로스 1세라고 하고 독일 말로는 카를 5세라고 합니다. 예, 독일이나 뭐 체코 이런 데 칼을 되게 많죠. 칼이 어디서부터 하냐면 샤를마니부터 옵니다. 프랑스 샤를. 같은 말입니다. 같은 이름이에요. 샤를, 칼을, 칼. 다 같은 거예요. 발음만 다를 뿐입니다. 그래서 뭐 프라하에 가면 카를 성도 있고 하죠. 카를 1세, 뭐 2세, 3세, 4세. 카를 4세. 요 유명한 사람은 카를 5세. 자, 이 사람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면 엄청난 축복을 입었어요. 지도를 보시는 게 낫겠네. 어머니가 후아나라고 하는 에스파냐의 왕녀였는데 이 사람의 그러니까 할아버지는 아라곤의 왕이었고 할머니는 스페인 왕이었죠. 근데 어머니가 어머니밖에 없었어요. 어머니가 스페인하고 이탈리아 남부하고 이렇게 있었고 그 어머니가 여기 독일의 왕자랑 결혼을 해가지고 카를 5세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로부터 신성로마 제국, 네덜란드, 독일 지역, 북이탈리아까지 받았고 어머니로부터는 에스파냐를 받았어요. 그래서 카를로세의 영토가 이렇게 넓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거의 유럽의 절반을 이제 다스리게 됩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건 좋아요. 문제는 돈이 많이 든다는 거죠. 그리고 유럽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별로 먹을 떡이 별로 없는 땅입니다. 나라를 다스려봤자 나올 게 별로 없는 땅이에요. 문제는 싸움질은 더럽게 잘해.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맨날 반란이 일어나. 그러니까 전쟁을 맨날 해야 돼. 어떤 전쟁이냐? 당시에 종교개혁이 일어납니다. 우리 저 개신교를 교회 열심히 나가신 분들은 개신교로 인해서 이게 종교개혁을 위해서 개신교가 나오죠. 그래서 이 개신교에서는 이 종교개혁을 일어나게 된 그 테첼이라고 하는 수도사가 우리 면벌부를 사면 그 면벌부가 즉시 저승에 적용이 돼가지고 너의 부모가 바로 전국으로 간다. 그래서 이 면제부가 아니고 면벌부입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면제부가 아니고. 그래서 면벌부를 열심히 살아 했기 때문에 종교개혁이 일어났다라고 설명을 하죠. 그 설명을 바로 영국에서 한 겁니다. 영국 개신교회가. 근데 사실은 원래 면벌부는 11세기부터 있었어요. 면벌부는 되게 합리적 제도입니다. 합리적 제도. 왜 합리적이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죽으면 저승 아니면 지옥. 되게 단순하죠. 근데 사람이 살다 보면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나요? 여러분이 음란한 생각을 안 할 수 있어요? 이웃집 여자가 탐이 안 나요? 가끔 납니다. 물론 행동을 안 응대했을 뿐이지. 예. 가끔은 이렇게 어쩌다 보니 도둑질을 할 수도 있고, 뭐 그거 하나 했다고 저승 가면, 지옥 가면 얼마나 억울해요. 그래서 그거를 구제하기 위한 방법이 이제 캐톨릭에서는 연옥이라고 하는 좋은 공간이 있죠. 또 구제하기 그 방법 중에 하나가 고해성사죠. 고해성사라면 죄를 사해 줍니다. 죄를 사해 주는데 죄는 없어지지만 벌이 남습니다. 그 벌을 연옥에서 치러야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가끔 우리가 죄를 짓는 죄를 이렇게 사함을 받아서 하면 오히려 삶이 편안하죠. 근데 그 면벌부, 그래서 그런 저 불합리한 거를 해소하기 위한 방편은 면벌부라는 게 생긴 거예요. 그것이 몇백 년 동안 있다가 물론 좀 과도해가지고 그게 과도하게 면벌을 팔다 보니 또 바티칸 성당을 짓다 보니 돈이 부족하니까 그래서 이제 면벌을 많이 하게 되고 뭐 이런 마틴 루터가 열받아가지고 이제 이런 종교개혁을 해야 되는 건 분명합니다. 모든 조직은 몇백 년이 되면 썩게 돼 있어요. 예. 썩었으니까 이런 개혁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종교개혁을 통해서 막 새로운 걸 나오죠. 자, 문제는 이 종교개혁이라는 것이 뒤에 숨은 게 뭐였을까? 종교개혁. 자, 내가 독일 지역의 어느 지역의 왕입니다. 네, 제후에 봉건제의 제후입니다. 제후인데 그 전까지는 종교개혁 이전까지는 이 지역의 돈이 가장 먼저 어디로 갈까요? 가장 좋은 돈. 누구한테 누구 수중으로 갈까요? 왕. 땡입니다. 네, 교황한테 갑니다. 교황한테 갈 수 있던 그 지역의 주교가 넘버원입니다. 그 주교는 누가 임명하냐? 교황이 임명합니다. 근데 왕 입장에서 보면 저 주교가 죽었어. 나이 들어서 죽었단 말이죠. 그럼 새로운 주교를 세워야 돼. 내가 세울 수도 있어요. 왕이. 교황이 세울 수도 있어. 그리고 그거 싸워요. 교황하고 왕하고 싸웁니다. 누구를 주교로 세울 거냐? 부하를 세울 거냐? 교황의 부하를 세울 거냐에 따라서 뭐가 달라지죠? 이게 달라집니다. 그런데 자, 북독일 지역에 종교개혁이 막 일어났던 시점에 종교개혁을 해서 교황과의 관계를 단절하면 어떻게 되죠? 거기에 있는 돈은 다 내 거죠. 그러면 종교개혁을 하고 싶을까요? 안 하고 싶을까요? 네, 하고 싶죠.
실제로 영국의 헨리 8세가 그렇게 해서 종교개혁을 합니다. 우리 헨리 8세 이름 들어보셨죠? 헨리 8세는 무엇 때문에 종교개혁을 했다? 교과서에는 이혼하기 위해서 했다라고 나옵니다. 이혼하기 위해서. 그 여자는 원래 에스파냐 출신이었고 이혼하려는 교황이 안 해줘서 했다. 물론 그거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제가 가만 봤더니 이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영국이라는 섬나라에서 내가 잉글랜드 왕인데 명색이 내가 왕인데 돈은 맨날 바다 건너서 로마로 가. 그런데 만약에 이거를 나는 독립된 교단을 세우겠노라 라고 선언하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되죠? 돈이 바다 건너서 대륙으로 갈 일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독립된 교단 세우는 선언을 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 지역의 주교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무슨 소리야? 택도 소리야. 당신이 뭔데? 당신이 뭔데? 교회 네 맘대로 하려고 막 들고 일어나겠죠? 그럼 어떻게 한대? 군대 집합해. 저기 수도원 때려부셔. 땅 얼마야? 다 압수. 그렇게 해서 잉글랜드에 있는 교회 500개를 흡수합니다. 그리고 바다 건너 아일랜드를 침공합니다. 가서 아일랜드의 교회 300개를 없앱니다. 그러면 800개가 과연 뭐였을까? 오늘날 옆에 보는 교회 이게 아니에요. 당시의 교회는 건물이 있지만 주변에 뭐가 있죠? 땅이 있습니다. 그 당연히 교회 안에도 금도금한 온갖 장식품들이 쫙 있어요. 그래서 그 800개를 내 거로 만들면 그 돈이 얼마겠어요? 어마어마하죠. 안에 있는 돈은 다 인말포켓하고 그 수도원과 교회가 갖고 있었던 땅은 귀족들한테 팝니다. 그래서 그걸 다 인수하죠. 결과적으로 보면 헨리 8세 다음 그 중간에 있었지만 헨리 8세 다음에 아주 중요한 왕이 엘리자베스 1세입니다. 헨리 8세 딸. 엘리자베스 1세가 영국 해군을 창설합니다. 그 영국 해군이 19세기와 20세기에 말하자면 대영 제국을 만들게 된 바로 그 깃틀이 영국 해군입니다. 영국 해군이 가장 강력했습니다. 19세기. 그 돈이 어디서 났느냐? 제가 보기에는 헨리 8세가 때려잡은 수도원 800개입니다. 그러면 헨리 8세, 헨리 8세가 죽었어요. 우리 조선왕조에서는 왕이 죽으면 승하를 하시면 사관들이 사초를 모아다가 정리를 하죠. 조선왕실록을 기록합니다. 영국에서 당연히 사가들이 기록하겠죠. 헨리 8세께서는 종교개혁을 해서 잉글랜드 국계를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수도원 800개를 때려잡아서 돈을 벌기 위해서 종교개혁을 하셨습니다. 라고 기록을 안 하죠. 이거 못합니다. 그럼 이유를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합당한 이유를 찾아냈죠. 바로 그 이혼이라고 하는. 사실 원래 이혼이라는 건 없어요. 결혼 취소지. 결혼 취소라는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사실은 하죠. 잘 들여다보면 제가 오늘 얘기하는 건 근거 없는 얘기입니다. 아주 근거 없는 얘기입니다. 근거 진짜 없으니까요. 저의 내피셜입니다. 근데 사실은 생각해보면 지극히 정상적이고 합리적입니다. 단지 근거가 없을 뿐입니다. 역사가들이 기록을 안 남겼으니까. 자, 그래서 또 대륙으로 돌아가 봅니다. 자, 카를로세의 입장에서 보면 막 지금 종교개혁이라는 게 막 일어나고 있고 각 지역의 제후들이 어떻게 나는 가톨릭을 유지할래요. 나는 새로운 칼을 유지할래요. 막 싸웠습니다. 싸웠을 시절에 카를로세하고 이제 교황하고 이제 다툼이 붙은 거예요. 교황이 이거 무슨 소리야? 당신네 지금 신성로마 제국 영토 안에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있는데 당신은 왜 그거를 제대로 안 하고 있냐? 그래서 교황하고 한바탕 붙은 거예요. 당시에 클레멘트 7세였는데 1527년. 그래서 좋아. 그럼 내가 갖고 있는 거 뭐지? 나는 군인들이 있으니까 로마로 쳐들어가요. 알프스를 넘어서. 로마로 쳐들어가서 원래는 이렇게 타협을 해가지고 신사적으로 하려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로마 대학 탈연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그랬는데 문제는 여기 지금 바티칸이 있고 바티칸 여기 광장이거든요. 저 밑에 산탄델로라고 하는 성 있죠. 네, 로마 가보신 분은 이렇게 길이 있고 저 밑에 강변에 산탄델로. 저게 클레멘스 7세가 여기서 쫓겨가가지고 몇십일 동안 농성했던 그런 장소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게르만 북독일 지역에 있는 군인들이 대부분 용병이에요. 월급을 안 받았어요. 카를로세가 명령은 내리고 돈을 안 줬어. 돈이 없었어. 군대는 이끌고 안 오고 월급을 안 준 거야. 그럼 어떻게 돼, 군인들은? 왜? 자기 월급을 벌충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장 지극히 정상적인 방법은 약탈하는 겁니다. 예, 군인들한테는 약탈이 정상적인 방법입니다. 옛날에는. 지금 군대는 안 그렇지만. 그래서 로마를 약탈합니다. 쑥대밭을 만들죠. 예, 바티칸에 뭐 성당에다가 오줌도 갈기고 뭐 마구가드를 쓰고 했답니다. 그래서 당시에 로마 건물의 80% 이상이 불탑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여러분이 이탈리아 로마를 관광 가시면 로마는 무슨 풍의 도시냐면 바로크풍의 도시입니다. 16세기, 17세기에 지어진 바로크식 도시입니다. 왜 중세 도시가 아닐까요, 로마가? 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 대부분이 불탔기 때문에. 자, 그 아들, 카를 5세의 아들 펠리페 2세 시대가 왔습니다. 펠리페 2세 시대에는 더 복잡했어요. 더 전쟁이 많았어요. 자, 카를 5세는 죽으면서 동생 페르디난트한테는 여기 신성로마 제국, 독일 지역의 땅을 주고 아들한테는 에스파냐 제국을 줬어요. 여기 노란 게 에스파냐 제국입니다. 네, 독일 쪽은 많이 빠졌죠. 여기 독일 쪽은 동생 페르난테한테 주고. 그 페르난테가 나중에 합스부르크 이렇게 변해가는데 여기 펠리페이세는 땅이 여기저기 있어요. 아주 골치 아파. 뭐 땅이 저래. 근데 이 사람한테는 뭐까지 쓰냐면 포르투갈까지, 오늘날의 포르투갈까지 먹었어요. 포르투갈 왕위가 끊겨가지고 거기다 점령해버렸어. 그러다 보니까 땅이 어마어마해졌어요. 네, 여기 유럽은 이만큼밖에 안 되지만, 예, 여기 지금 빨간 게 에스파냐가 식민지 삼았던 땅. 그 다음에 여기 브라질, 여기 또 포르투갈 식민지 삼았던 땅. 아프리카의 온갖 점점들, 그리고 필리핀, 여기도 에스파냐 땅이죠. 그래서 오늘날 필리핀의 이름은 펠리페 2세에서 나온 필리핀. 펠리페에서 나온 뜻이 필리핀. 자, 이렇게 온갖 땅은 많고 이 사건, 사고는 많은데 그중에 가장 큰 사건은 전쟁이라는 거죠. 전쟁을 무지하게 합니다. 프랑스와 전쟁, 오스만 제국 전쟁, 그 유명한 레판토 해전, 필리핀을 획득하고 무역거점을 확보했고 포르투갈 왕에게 전쟁에 참가했고 밀라노, 나폴리, 시칠리아를 안정적인 부왕령 통치에 편입했고 네덜란드 독립전쟁을 했고 전쟁을 무지하게 합니다. 네. 이 전쟁에 들어가는 돈은 어디서 조달됐을까요? 바로 남미에서 온 은이 조달이 된 거죠. 그걸로 조달이 됐는데 예, 네덜란드 독립전쟁도 하죠. 예. 네덜란드는 오늘날 벨기에하고 네덜란드가 하나의 나라였어요. 하나의 지역이었어요. 하나의 지역. 플랑드르의 개에 나온 플랑드르 지역이었어요. 근데 오늘날로 보면 벨기에와 네덜란드 나눠져 있죠. 벨기에는 구교 국가, 캐톨릭 국가고 네덜란드는 개신교 국가죠. 그래서 개신교를 따르던 사람들이 유럽의 많은 개신교파들이 네덜란드로 도망을 간 거예요. 그래서 네덜란드가 생겨난 겁니다. 네덜란드는 그냥 바닷가에 버려진 그냥 뻘이거나 모래톱이거나 쓸모없는 땅이었는데 개신교들이 뭐 박해를 받으니까 어쩔 수 없이 네덜란드로 모여가지고 거기서 살다가 이들이 또 나라의 세금을 피해가지고 한창 하다가 이 펠리페 2세랑 치열하게 싸우죠. 그래서 독립전쟁을 합니다. 80년 동안이나 독립전쟁을 해가지고 독립을 얻습니다. 또 이때 등장했던 또 종교를 빙자한 30년 전쟁이라는 것도 있었죠. 30년 동안 주로 독일 지역에서 전쟁을 한 건데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후나 영주가 내 종교를 선택한 거예요. 당시에. 네. 내 종교. 나는 개신교 할래.
나는 캐톨릭 할래. 이렇게 하다가 서로 치열하게 치고받게 싸웠던 게 한미전 전쟁인데, 중요한 건 여기에 중남미에서, 그 남미에서 왔던 은이 군자금이 돼가지고 여기서 치열하게 싸웠다는 거죠. 그러면 그 남미의 포토시에서 이제 생산된 은들이 유럽 전역으로 퍼지겠죠. 예, 은은 뭐 어디 사라지지 않잖아요. 물건들이야 써서 없어지고 뭐 먹어서 없어지고 하지만 은은 어쨌든 사라지진 않습니다. 은을 땅에 묻는 사람은 없어요. 또 금은 보석으로 갖고 있지만 은은 어쨌든 계속 굴려. 계속 돌아다니는 거예요. 예. 이때부터 유럽에 은이 많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 유럽으로 퍼집니다. 그리고 또 펠리페이세는 이런 것도 건설하죠. 마드리드에 있는, 마드리드 외곽에 있죠. LS 코리아 수도원 및 왕령지. 이런 걸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에스파냐 가난했는데 그 남미에서 은이 오는 바람에 이런 것도 지을 수 있었고, 또 이런 것도 하죠. 예술가들의 후원도 하죠. 우리가 이탈리아 르네상스 시대에 수많은 예술가들이 등장을 하잖아요. 피렌체에 한 100여 명 이상의 천재가 나오고, 마사초, 도나텔로, 브루넬스키,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 라파엘로, 뭐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면 당시 사람들은 그렇게 예술혼이 불타가지고 그렇게 예술가들이 마구마구 등장할 수 있었느냐? 왜 등장했을까요? 첫 번째 이유, 오늘 제가 열심히 떠들고 있죠. 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돈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돈만 갖고는 안 됩니다. 돈을 쌓아놓고 내 금고에다 보관만 하면 절대 그게 일어날 수 없죠. 써야 되는 거죠. 좋은데 사회를 기여하기 위해서? 아니죠. 택덤소리입니다. 나의 개인적인, 지극히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써야 됩니다. 근데 그 이익이라는 게 그냥 잘 먹고 하는 데만 갖고는 그냥 뻔하잖아요. 잘 먹어봐야 얼마나 잘 먹겠어. 뽀대나게 써야 되는 거죠. 뽀대나게. 당시 15세기에 가장 뽀대난 일은 뭘까? 가장 뽀대나게 돈 쓰는 일은 뭘까요? 그림에 투자하는 거? 맞죠? 근데 이게 과연 그림에 투자하는 게 나의 뽀대를 위해 투자했을까? 코시모 메디치가 화가를 불러다가 산마르코 수도원에다가 그림을 그립니다. 그러면 그림이 쫙 있죠. 아, 뽀대난다. 멋있다. 이걸로 끝일까요? 그러려고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자했을까요? 오늘날로 보면 한 4천억 이상을 투자했는데. 가장 뽀대나는 투자는요, 천국에 가는 겁니다. 아, 저분은 천국에 갈 것이야 라고 칭송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 천국에 가는 첫 번째 방법은 교회에 기부하는 거죠. 근데 기부만 했구나 안 돼. 뽀대나는 교회를 세워야 돼. 그리고 교회만 세워서는 안 돼. 이렇게 벽이 허여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죠? 가득 채워야죠. 뽀대나게. 가득 채우려면 저기 그냥 화방에 무지렁이를 데려다가 채우면 안 되겠죠. 그게 좀 이름값이 좀 있는. 누가 좀 이름값이 있나? 이 동네에. 그래서 그 이름값이 있는. 요새 다빈치가 좀 잘 나가? 걔 좀 뭐라 그래. 그래서 이렇게 그린 겁니다. 펠리페 2세도 이 가난하고 무식했던 에스파냐 왕도 우리도 좀 뽀대나게 우리 돈도 있는데 그러니까 아까 에스코리알 왕궁도 만들고 왕궁의 겉만 화려하면 뭐 하겠어. 안에도 뭔가 내실이 있어야지. 안에 내실이 있어야 천국에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 가장 뛰어난 예술가가 누구냐? 그래서 벨라스케스를 불러다가 궁정 화가로 시키죠. 너는 아예 우리 가족만 그림 그려. 그리고 엘 그레코라고 하는 그리스 출신 화가라고 왔대. 그 사람 오라 그래. 그려. 이렇게 한 겁니다. 왕만 그랬냐? 상인들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돈을 쓰는 거죠. 열심히 투자를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전쟁은 늘 이기는 게 아니죠. 집니다. 아까 그 엘리자베스 1세의 영국 함대한테 허벌나게 깨지죠. 그거를 우리 흔히 무적 함대를 이겼다라고 합니다. 제가 보면 이것도 잘못된 용어죠. 왜 무적 함대냐?
적이 무적이면 그 무적인 함대를 내가 이겼어? 그럼 내가 어마어마해지죠. 그러니까 무적 함대는, 스페인 함대는 무적인 적이 없어요. 근데 그걸 무적 함대래. 원래 이러면 아르마다예요, 아르마다. 영국 입장에서 볼 때 무적 함대인 거죠. 그렇게 어쨌든 전쟁을 해서 넓은 영토가 있고 많은 전쟁을 했는데 문제는 이제 파산을 한 겁니다. 아, 여기서 또 희한한 단어가 나옵니다. 왕이 파산을 해? 아니, 우리 저 명나라의 영락제께서 몽골족을 정벌하러 떠났는데 돈이 부족해? 아, 그러면 우리 저기 재무담당, 장관 집 앞에 돈 끌어 모아. 군대 양성해. 그럼 가면 되지. 아, 무슨 왕이 파산을 해. 세상에. 그것도 4번이나? 57년부터 96년까지 총 4차례에 걸쳐서 국가 파산 선고. 근데 이 파산이란 게 그냥 나라 망했다는 게 아니에요. 나라 망했다는 게 아니고 채권자한테 돈을 못 갚겠노라라고 디폴트 선언한 거예요. 돈을 못 갚겠노라. 근데 이해가 안 가죠. 아니, 도대체 왕이 누구한테 돈을 빌리며 뭔 파산을 해? 무슨 디폴트를 선언을 해? 무슨 21세기도 아니고 16세기의 왕이. 우리 동양적 사고방식으로는 이해가 안 가는 방식이에요. 그러면 왜 왕은, 유럽의 왕은 파산을 해야만 했느냐? 그럼 필리핀 2세만 파산했냐? 안 그래요. 영국 왕 에드워드 4세도 파산했었고, 파산을 선언을, 돈 못 갚겠나라고 선언한 거예요. 파산을 했다는 건 기본적으로 돈이 부족하다는 거죠. 그럼 부족하면 전쟁을 하지 말아야지. 전쟁을 해. 근데 왜 돈이 부족하냐 이거죠. 동양의 왕은 걷어들이면 되는데, 응? 쫙 걷어들이면 되는 세율을 높여. 높이면 되는데 왜 파산하냐?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이 결혼을 해가지고 애를 낳았어요. 애를 낳았으면 이제 한 달 안에 뭘 해야죠? 뭘 해야 되죠? 출생신고를 해야 됩니다. 근데 15세기의 유럽인은 출생신고를 동사무소 가서 했을까요? 아닙니다. 교회가 사는 겁니다. 네, 교회가 출생신고를 하는 겁니다. 근대까지요, 프랑스 혁명 이전까지 교회가 탄생, 세례, 결혼, 사망까지 모두 주관했습니다. 모두. 자, 그러면 교회가 이렇게 역할을 해주는데 뭘 좀 내야죠. 뭘 내죠? 네, 10%에 삥을 뜯어야죠. 네, 좋은 말로 11조. 네. 11조는 19세기 중반 이전까지는 의무였습니다. 지금은 선택이지만. 10%의 소득세를 무조건 교회에 납부하는 게 기본 생활입니다. 10%를.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왕은 이제 뭐 먹고 살아? 이거예요. 자, 내가 명색이 이 지역의 왕인데 이 지역에, 우리 지역에 100명의 주민이 있는데 주민의 10%의 소득세는 교회에 대요. 그럼 거기다가 추가로 소득세를 거두면 안 되죠. 그 기민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우리는 뭐 먹고 살라고? 뭐 당시 무슨 뭐 대단한 벌이가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왕이 거두시는 세금은 간접세밖에 없는 겁니다. 간접세, 관세. 그것도 부족해. 그래 제일 좋은 건 은광이죠. 금광, 은광. 동네 은광 같은 게 있으면 제일 좋죠. 그걸 내가 독점해서 가지면 되니까. 근데 부족하니까 간접세를 치중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돈이 부족한 거예요. 간접세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전쟁하면 하려면 간접세를 또 항목을 증가시켜야 되는데, 여러분이 부가세 내는 것도 쉽지 않죠. 10% 부가세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업해보신 분들은 무지하게 쉽지 않습니다. 식당 하신 분들은 부가세 내 돈 같아. 근데 내야 돼. 근데 그거를 뭐 세금을 내면 무지하게 싫어하죠. 그러나 왕은 거둬야 됩니다. 그래서 유럽에는 이상한 세금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영국에서 세금을 만들어야 되는데 뭘 만들까 하다가 난로세를 신설했습니다. 난로세가 뭐냐면, 난로는 가난한 사람들은 난로가 별로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사는 사람들은 집에 난로가 있단 말이죠. 벽난로가. 그래서 벽난로는 집이 크면 여러 개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벽난로 숫자에 따라 세금을 매기려고 했어요. 그래서 괜찮은 것 같아. 좀 돈 있는 사람한테 걷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하려고 했는데 처음에는 좀 됐어요. 벽난로 숫자 세가지고 했는데 문제는 벽난로는 집 안에 있단 말이죠. 네, 세금 이걸 매기는 사람이 집에 들어가야 되는데 문을 안 열어줘. 문을 안 열어줘. 그래서 집에 벽난로 몇 개는 셀 수가 없어. 그래서 이게 실패를 했어. 자, 그러면 벽난로는 안 되겠다. 밖에서 볼 수 있는 걸로 세금을 매기자. 그래서 이게 생긴 겁니다. 창문세. 창문이 많으면 잘 사는 집이죠. 그래서 창문 하나당 창문이 4개까지는 면제. 6개면 2실링. 8개면 8실링 이런 식으로 매겼어요. 그래서 그 세금은 꽤 실효를 거뒀어. 왜냐면 밖에서 보이니까. 근데 항상 궁죽통이죠. 네. 뭐가 있냐? 창문을 막아버려. 이게 실제 있는 건물입니다. 네, 영국에 있는 실제 건물이에요. 네. 이게 17세기 중반부터 19세기까지 150년 동안 있었던 창문세. 그래서 그 시대에 지은 건물이 이렇게 생긴 겁니다. 네, 창문을 막아버린. 그래서 온갖 세금도 있어요. 차, 담배, 와인, 증류주 이런 거 관세를 매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독립에 있었던 유명한 사건이 있죠. 보스턴 차 사건. 이것도 차에다 세금을 비싸게 때려서 그래요. 영국인들이. 식민지 세금도 있었어. 식민지세. 영국인들이. 그 미국 식민지한테 식민세를 내긴 거예요. 그러니까 식민지 사람들이 열받은 거지. 아니 왜 우리가 이렇게 세금을 영국한테 이렇게 많이 내야 되냐. 열받은 거지. 그래서 나온 거죠. 또 이런 것도 있었어요. 프랑스에서는요. 창문의 크기로 세금을 매겨요. 원래 창문세는 프랑스에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또 궁죽통이죠. 창문의 크기를 좁혀. 또 네덜란드에서는 어떻게 매기냐면 도로에 면한 건물폭으로 세금을 매긴 겁니다. 그러니까 도로에 면한 폭이 넓은 집이 비싼 세금을 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건물이 생긴 겁니다. 이게 하나의 집이에요. 이렇게 창문 3개 있는. 이게 하나의 집이에요. 굉장히 좁아요. 근데 이제 안으로 가면 깊죠. 안으로 깊이 만들고 도로에 면한 데는 좁게 만들고. 이렇게 여기 실제 네덜란드에 있는 구시가지에 있는 집들입니다. 세금을 피하기 위해서. 또 뭐가 있냐면 이런 것도 있어요. 요거는 오스만 제국 시절에, 오스만 제국은 이제 유럽도 같은 시대니까 오스만 제국은 1층에 면한 건물, 1층에 면한 그걸로 세금 매긴 거예요. 그 건물 폭으로. 2층부터는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2층을 튀어나오게. 이렇게 1층은 이렇게 있고 위가 이렇게 튀어나왔죠. 요거 이스탄불에 있는 거고요. 요거는 보스니아 사라예보에 있는 집이에요. 이렇게 했는데 위층이 튀어나왔죠. 1층만 세금을 매기니까. 2층은 상관없으니까 튀어나오게 지었다. 러시아에서는 수염세도 있었습니다. 수염세. 표트르 대제가 좀 이렇게 좀 사는 사람들이 수염을 길게 기르니까 수염이 몇 센치 이상이면 세금을 거둬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가장 반발한 사람도 있었어요. 누가 반발하냐면 사제들. 잘 생각해보세요. 한번 상상해보세요. 지금 로마 교황은 수염이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동방정교의 사제는 수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것도 기입니다. 유대교의 정통파, 거기 사제라는 부르지 않고 정통파 사람들은 수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주 깁니다. 무슬림 중에서 신앙심이 독실한 사람은 수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수염이 깁니다. 수염을 자르지 않습니다. 이게 아주 독특한 문화입니다. 로마 교황은 아예 자릅니다. 로마 교황 중에 수염을 기른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270명, 276명인가까지 왔는데. 이런 게 다 그 시대의 문화입니다.
그거 다 있지만 퀴즈 하나 하고 갑니다. 1800년경 최강 부국은 어디였을까? 1800년. 서기 1800년. 어디였을까? 대영제국, 오스만 제국, 무굴 제국, 청제국. 가장 부국입니다. 최강 부국. 군사력과 경제력을 합한. 어디였을까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맞거나 틀리거나 뭐. 오스만 제국. 네. 정답은? 네. 정답은 청제국입니다. 자, 왜 그럴까요? 왜 여기가 가장 최강 부국일까요? 그 이유를 따져보면 그냥 자연환경을 생각해 보시면 지극히 합리적입니다. 이 네 나라 중에 가장 땅이 좋은 데가 어딜까요? 네, 청제국입니다. 가장 땅이 좋은 데가. 이거는 뭐 어디가 뭐 앞서고를 떠나서 그 토지에서 생산되는 어떤 산물의 수준을 따져보면 이 중국을 따라잡을 대륙은 사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미국이지만 미국을 빼놓고는 여기만큼 좋은 땅이 사실은 없어요. 여러분 터키를 가봐도 아주 척박하고요. 유럽을 가봐도 그렇고 인도는 참 혼란 그 자체고 옛날에도 그랬고 청제국만큼 관리 잘 되고 부유하고 이런 제국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1800년쯤 되면 영국이 군사력 측면에서는 조금 앞설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첨단 무기가 영국이 이때쯤부터 나오니까. 하지만 군사와 경제를 혼합하면 여전히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청제국이 가장 앞섰다는 겁니다. GDP를 따지면 여전히 30%가 넘을 정도. 아까 얘기했죠. 문화 수준이 높다고 전쟁을 잘한 건 아니다. 그런 거니까. 그 청제국이 유럽인들은 모두가 그 청제국에서 물건을 사오려고 혈안이 돼 있었습니다. 당연히. 거기에 모든 물건이 있으니까. 그래서 광둥성에 있는 광저우에서 이런 상행위들을 하려고 많이들 했죠. 그래서 이렇게 했고, 그래서 했는데 이 청제국은 상업에 별로 열심히 안 해. 굳이 뭐 영국 놈들이 와서 상업을 해달라고 해서 뭐 좋아질 게 하나도 없어. 영국 물건 살 것도 하나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살만한 물건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청제국도 대포도 나왔고 다 이미 총도 나왔고 필요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영국이나 유럽의 소비자들입니다. 이쯤 되면 영국의 소비자들은 청나라 상품에 빠졌습니다. 너무나 매력적. 이 차, 비단 너무 빠져가지고 티타임이 생겼습니다. 온갖 티를 마셔야 돼. 티를 마시지 않고는 하루가 지나갈 수 없습니다. 1800년쯤 되면. 자, 문제는, 티를 사야 되는데, 영국 물건을 팔고, 청나라에서 티를 사오면 되는데, 문제는 영국 물건은 하나도 안 팔려. 청나라 사람들은 하나도 안 좋아해. 오로지 원하는 건 딱 하나 있어. 뭐? 은입니다. 청나라가 원하는 건 오로지 딱 하나. 영국에 줄 수 있는 건 오로지 은밖에 없어요. 그래서 은이 거래되는 곳이 은행이에요. 은이 거래되는 곳이 은행입니다. 영어로는 뱅크지만, 행이란 것은 상인, 거래 이런 거고, 은을 거래하는 곳이 은행입니다. 은행이 그렇게 생긴 거예요. 문제는 이 생활 필수품 차나 비단이나 도자기나 특히 차를 사야 되는데 은밖에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청나라에서. 근데 은이라는 게 한정이 있잖아요. 그동안 남미에서 은이 유럽 전역에 퍼졌단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네덜란드 상인들, 영국 상인들이 해서 했는데 문제는 그 은이 전부 다 이제 청으로 들어간 거예요. 은이 부족해. 그래서 생각한 게 아편이었죠. 인도의 아편. 인도에서 아편을 재배해서 청나라에 팔자. 이런 아이디어가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아편은 사실 당시에도 아편은 금지 품목이 아니에요. 그냥 야금야금 청나라 시민들이 야금야금 이제 소비가 된 거예요. 되네? 그래서
영국의 상인들이 동인도 회사가 아편을 일부 인도에서 재배를 하고 그 아편을 가지고 중국 가서 팔고 그걸 가지고 차를 사온 거죠. 이런 무역이 형성이 된 겁니다. 자, 문제는 이제 청나라죠. 이게 몇십 년 동안 이어지니까 문제가 두 가지 생기죠. 첫 번째는 이 아편 무역에서 우리가 또 교과서에 나온 건 뭐냐면 아편이 문제가 심각하다. 그래서 아편 중독된 뭐 청나라 시민들 막 나와요. 근데 이거는 사실 문제가 아니에요. 아니 청나라 당시에 벌써 몇억 명, 2억 명 뭐 이렇게 됐거든요. 아 2억 명인데 저기 남쪽에 백성들이 아편으로 죽어가나 말거나 청조정에서는 신경 쓸 게 아니에요. 뭐가 신경 쓰이냐? 은이 부족한 겁니다. 은이 부족하면 세금도 안 거치고 돈이 안 돌아. 이게 제일 문제예요. 국가 경제가 문제인 거예요. 은이 계속 빠져나가니까. 뭐 거기에 이제 아편의 문제도 있었죠. 그래서 여기 임칙스라는 사람이 나가서 뭐 이제 싸우게 된 거고, 그래서 아편 전쟁이 이제 생겨나게 된 겁니다. 아편 전쟁을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가 아편 때문에 생겼다고 하지만 제가 보기엔 은 전쟁이에요. 은을 가지고 어떻게 영국이 청나라 물건을 사갈 것이냐, 여기서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청나라 입장에서는 그동안에 물건을 팔고 은을 유럽인들한테 받아왔는데 갑자기 그 흐름이 바뀌어버린 거죠. 은이 갑자기 국내에서 빠져나가기 시작하니까 국가 경제가 어려워진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반발을 하게 되고, 반발하니까 아까 임픽서가 광저우에 가가지고 그 아편 상인들을 전부 다 몰수해가지고 바다에다 바닷물에다 막 이렇게 버리고, 이러니까 또 영국에서 그걸 본국에 보고를 하고, 그래서 영국에서는 그 본때만 보여주자. 그래서 당시 최첨단 무기 철갑선. 그전까지는 목선이었는데 갑자기 철갑선에다가 증기기관을 단 철갑선이 대포를 딱 달고 남경으로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그 장강을 거슬러 올라가서 여기 한거우라고, 전장이라는 곳에서 대포를 빵빵 쏴댔어요. 근데 전장이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면 대운하가 시작되는 곳이에요. 저 대운하에서 배에다가 강남에 곡식을 신고 북경까지 가요, 대운하. 근데 전쟁터가 되니까 이 곡식이 안 올라오는 거야. 청나라 수도의 북경으로.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지. 그래서 이제 이런 아편 전쟁이 두 번에 걸쳐서 일어납니다. 1차, 2차. 일어나게 되죠. 제가 보기에는 이 전쟁의 정확한 이름은 아편 전쟁이 아니라 은 전쟁이라고 불러야 한다. 진짜 중요한 건 아편이 아니고 은이었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청제국의 황제 입장에서는 백성들이 아편에 중독된다는 게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라는 거지. 그 당시에도 이 아편이 뭔지 몰랐고 그렇게 중독이 있고 뭐 오늘날처럼 뭐 금지하고 그런 게 아니었기 때문에 이미 그 황제도 또 궁정에도 아편 중독된 사람이 꽤 있었다고 그래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은이 부족해지는 거라는 거고, 무역의 흐름이 바뀌었다는 거고, 돈의 흐름이 그렇게 됐다는 게 중요한 거죠. 자, 오늘 정리는 다시 일본으로 갑니다. 자, 일본이 아까 이와미 강산이 15세기부터 17세기까지 엄청나게 은을 생산하죠. 그래서 그걸 포르투갈 상인들이 사갖고 그렇게 해서 또 중국 물건도 들어오고 또 네덜란드 물건도 들어오고 이렇게 들어와서 온갖 경제가 활성화되고 네덜란드로부터 네덜란드학이라는 게 생겨나요. 그 네덜란드학 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이 꽤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네덜란드학이 난학이라고 불러요. 난학이 17세기부터 19세기까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자, 1853년 도쿄만에 흑선이라고 하는 배가 등장을 합니다. 미국 배가, 까맣게 생긴 배가 등장을 해가지고 우리랑 교역을 하자라고 요구를 해요. 그래서 딱 됐더니 일본에서 이제 관원이 배로 올라와요. 협상을 해야 될 거, 회담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관원이 딱 얘기가 올라와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일본말로 하겠죠? 아닙니다. 네덜란드 말로. 미국 사람들하고 대화가 된 겁니다. 미국 선원 중에 당연히 네덜란드 출신이 있었을 거고 네덜란드 말로 대화를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이때 개항을 합니다. 네덜란드 말로 개항을 해서 이때 사실은 조선하고는 많이 다르죠. 많이 다르게 일본은 이와미 강산에서 시작된 은으로 시작해서 경제 활성화되고 네덜란드하고 연구하고 이때 개항을 하고 메이지 유신이 일어나고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나라가 바뀌죠. 메이지 유신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일 획기적인 건 청일전쟁이었죠. 청일전쟁이 일어났는데 2년 동안 싸웠는데 압도적으로 청군사가 앞섰어요. 근데 청군사들은 싸울 생각이 별로 없었고 일본 군사들은 목숨 걸고 싸웠고 그래서 결국 일본이 이기죠. 그 결과가 골 때립니다. 청나라한테 배상금을 받았는데 일본 정부 예산의 4배였습니다. 아유, 참 해볼 만하죠. 전쟁 해볼 만합니다. 정부 예산의 4배를 배상금으로 받았으니 그리고 정부 예산은 어떻게 해요? 당연히 대포 만들고 그 다음에 철갑선 도입하고 그래서 1905년 러일 전쟁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죠. 이러면서 선진국에 진입하죠. 일본이 100년 동안 선진국으로 군림할 수 있었던 중요한 사건. 자, 이와미 강산부터 일본의 선진국까지. 멋있었죠? 정리입니다. 오늘의 정리. 탈무드의 명언입니다. 돈은 비료와 같다. 쓰이지 않고 쌓아두면 냄새가 난다. 돈은 금고에 모아놓으면 돈이 아닙니다. 자꾸 써야 된다. 그 대신 정의를 거스른 돈벌이는 병을 얻는 것과 같다. 이건 탈무드의 명언이고 제 책에 담긴 명언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제가 전쟁 이야기라는 책을 6월 말에 썼는데요. 평화를 얻으려거든 전쟁을 준비하라. 전쟁 준비가 돼 있지 않고는 평화를 얻을 수 없다. 두 번째 메시지는 돈 없는 전쟁은 실패를 계획하는 것이다. 전쟁을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돈을 좋아하시지만 돈을 잘 버시고 또 버신다면 모아두지 마시고 가성비 있는 곳에 잘 쓰시기를 바라면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